안녕. 오늘은 우리 인문 1 비문학 지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전에 비문학 관련해서 어떻게 비문학을 공부하면 좋을지 간략히만 설명하고 지문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비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독해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치? 근데 독해력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일단 시간을 재면서 풀지 마세요. 시간을 재면서 풀면 몇 번 안에 풀어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눈으로는 문자를 읽고 있지만 그 문자에 대해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만 읽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제대로 안 되니 문제를 풀 때 지문으로 계속 왔다 갔다. 지문, 문제 왔다 갔다. 이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글을 이해하며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해하며 읽는 게 무엇이냐? 문장을 읽을 때 그 문장들 그리고 그 문장과 뒤에 연결된 문장들을 연결시키며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는데? 일단 오늘 선생님이 지문을 읽을 때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지문을 이해하는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지. 선생님이 준 학습지도 선생님의 사고 과정을 적어 놓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 풀 때 지문으로 돌아가는 횟수가 훨씬 적어져. 왜냐하면 이해를 하잖아? 그럼 자동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이런 내용 있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너희가 이 긴 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면서 외우냐 라고 하는데 사실 이해를 하면 대부분 떠올라. 근데 만약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 그럼 빠르게 다시 지문으로 가야지. 알겠지? 지문을 아예 안 보고 문제를 푸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지문으로 돌아가는 횟수를 우리는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 매일 한 지문씩 비문학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읽는 연습이 무엇이냐면 문제 푸는데 급급하는 게 아니야.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읽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야. 자, 6월,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교육청 모의고사부터 시작해보세요. 교육적 학력평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한 지문씩만 풀어도 돼. 아마 한 지문 꼼꼼히 완전히 이해하면서 읽으면 한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어. 근데 이게 너의 독해력이야. 알겠지? 이게 독해력이 점점 쌓이면은 이 시간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읽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러나 이건 적어지네, 이건 많아지네 막 필기를 하면서 읽는데 물론 이게 편하면 말리진 않을게. 근데 최대한 읽을 때는 이 필기를 최소한으로 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사실 눈으로만 지문을 읽고 문제로 넘어가도 괜찮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한 지문씩 정확히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일단은 우리는 6월 모의평가 전까지 6월 모의평가 전까지는 최대한 한 지문씩 읽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이미 1, 2등급이다?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돼. 굳이 할 필요 없어. 근데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꼭 비문학 읽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한번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현대인식론은 자율적 주체인 인간들이 보편적 이성을 통해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지문에서는 현대인식론이라는 지금 제재가 나왔어. 자, 이 현대인식론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다?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네. 근데 이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뭐 변하지 않는 사실, 진실이라고 보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현대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현대인식론에 대한 설명이네요. 이에 기반한 분석 철학은 이에 기반했다? 분석 철학이라는 건 현대인식론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구나. 오케이. 분석 철학은 철학의 대상을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명제로 보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얘들아, 진위라는 뜻을 몰랐다면 꼭 기억을 하세요. 진위, 참 거짓이야. 참 거짓. 참 거짓.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이걸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명제를 철학의 대상으로 삼는 게 분석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 명제의 참거짓을 따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분석 철학이라고 하네요. 이름부터 분석한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인간의 사고를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철학의 임무로 삼았다. 그러니까 분석 철학이라는 건 언어 속에 담긴 의미를 분석을 한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걸 말하는 것이구나. 분석 철학, 뭔가 좀 더 논리적인 그런 철학인 것 같아요. 이러한 입장은 바로 분석 철학이겠죠. 분석 철학에 대해 자유주의 해석학자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로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로티는 분석 철학에 대해서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이 로티라는 인물은 분석 철학을 새롭게 해석해본다는 거야. 어떤 관점에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이 언어게임론과 전체론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 철학을 새롭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언어게임론? 전체론? 이게 뭐지? 뒤에 설명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일문단 같은 경우는 무엇에 대해 말을 하고 있냐면, 자, 이 일문단 같은 경우는 결국 이 현대인식론이라는 것은 현대인식론을 기반으로 하는 게 분석 철학이다. 현대인식론을 기반으로 하는 게 이 분석 철학인데, 이 분석 철학이라는 건 어떤 인간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철학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철학의 대상은 참이냐 거짓이냐 명확히 판결될 수 있는 걸 명제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티는 분석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 이게 바로 로티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하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단 볼게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가 언어게임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언어게임론을 주장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언어게임론이라는 게 뭔지 한번 봐야겠네. 언어게임론. 자, 그에 따르면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기본 개념처럼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도 결국 기존의 합의된 언어게임의 규칙에 따라 구축된 것일 뿐. 뭔가 수학, 자연과학 우리가 변하지 않는 개념들이지. 이렇게 자명하다, 분명하다라고 여겨지는 수학과학적 지식도 어떤 기존의 합의된 규칙에 따라서 그 지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 뿐,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언어게임 규칙에 따라서 지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언어의 사회성처럼 우리 사회 구성원이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언어에 이런 규칙이 있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이 지식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 만들어진 이 대상이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게 아니다? 예컨대 우리 수학의 허수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나? 수학의 허수를 생각하면
어떤 수학 내에서 규칙에 따라 허수라는 대상은 여기 규칙에 따라, 이 규칙에 따라 구축된, 만들어진 지식은 맞아. 그지? 허수라는 개념이 있잖아. 근데 사실 이 허수라는 건 필연적으로, 허수라는 건 실제 하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학의 허수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쉽지 않아. 자, 그러면서 소위 진리라는 것도 언어 게임의 규칙에 기반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어 게임론에서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막 고정되어 있는 그런 진리 있죠. 이 진리라는 것도 사실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일 뿐이다. 그게 실제 하는 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자, 진리도 결국 합의된 언어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오케이. 자, 한편 콰이는 아까 전체론을 말했죠.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명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전체론을 주장하였다. 이 전체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신념, 명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래. 그러면 서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서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다? 이게 어떤 뜻일까?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닐까? 뭔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신념들이, 이런 명제들이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물리학자들은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법칙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장치가 질량, 시간 등의 물리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오케이, 그렇구나. 자,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실험장치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다른 물리법칙들에 의해 보장되며 이 물리법칙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험장치와 물리법칙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전제는 바로 윗문장이겠죠? 실험장치가 물리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 역시 어떤 이 다른 물리법칙들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다른 물리법칙들 역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물리법칙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러한 순환 구조 속에 결국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법칙은 그 정당성을 스스로가 보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순환 구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순환 구조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문단에서 아까 이 전체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순환구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속도에 관한 물리법칙을 증명하고 싶어. 이걸 A라고 하자. 근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선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느냐면 실험장치가 무슨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전제되어야 하는데 근데 이걸 또 전제하기 위해선 얘를 위해서는 또 뭐가 보장되어야 하냐? 다른 물리법칙이 또 보장이 되어야 한대. 이걸 또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물리법칙이 필요하고 증명을 위한 증명을 하다 보면 이러한 순환 구조가 생기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네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 처음 증명하고자 했던 이 가속도에 대한 법칙은 스스로가 자신을 보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되네. 순환 구조니까 결국. 오케이. 자, 그러면서 콰이는 이처럼 모든 명제가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라고 말을 했네요. 자, 여기서 지금 이처럼이라는 건 바로 앞문장이겠죠? 앞문장에서 말하는 순환 구조일 거야. 증명을 위한 증명이 이루어진다. 이 순환 구조죠. 이게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은 모든 명제들이 서로 연결되는 상호 의존적인 맥락에 놓이는 거 맞겠죠? 서로 순환하는 그 속에 있으니까요.
자, 이에 따라 개별 명제들의 진리성이 상대화되므로 이론의 궁극적 토대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자, 아까 앞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명제들은 서로 앞문장에서 모든 명제는 결국 상호 의존적이고 이러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 자, 이렇게 돌고 도는 순환 이론 속에서 얘들아, 이 이론의 궁극적인 토대를 찾을 수 있을까? 뭐가 궁극적인데 이 동그란 이 순환 속에서? 없지. 궁극적 토대를 찾는 게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전체론의 입장에서는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문단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전체론부터 해보자. 전체론 이야기가 나왔었으니까. 자, 이 전체론에 따르면 어떤 것이냐면, 자, 이 명제라는 것은 서로서로 의존적이다. 서로서로 의존적이라는 게 바로 이처럼 순환 구조에 따라서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선 또 다른 무언가가 증명되어야 되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선 또 다른 게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계속 다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진리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진리가 있는 걸까? 아니다. 진리라는 게 이 상대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진리성이 상대화된다는 구절이 있었죠. 궁극적인 토대가 된다는 게 없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언어게임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언어게임론은 이 진리라는 것은요. 언어게임 규칙에 의해 구축된다.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지. 규칙이 A라면 A-라는 A와 관련된 진리가 구축이 될 것이고 만약 규칙이 달라져서 규칙이 B라면 B-라는 B와 관련된 진리가 만들어지겠지? 규칙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뭘 말했냐면 이 진리라는 것은 또 규칙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반드시 실제하는 건 또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 예컨대 수학에서 이 허수를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3문단 같이 보겠습니다.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결합하여 로티는 이제 이 둘의 이론을 결합시켰다고 합니다. 자, 모든 명제의 의미는 그것이 속한 특정 맥락의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되며 그 맥락을 벗어나면 의미를 잃는다라고 주장하였다라고 보았지. 자, 그럼 어떻게 둘을 결합을 한 걸까? 아까 전체로는 모든 명제들이 서로 의존적인 맥락에 놓여 있었다라고 했잖아. 서로 의존적인 맥락에 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이 명제들이 속한 이 특정 맥락이 있다라는 게 전체론과 연결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언어게임론에서 뭐라 했냐면 어떤 대상의 의미는 규칙의 합의, 규칙 혹은 합의에 의해서 어떤 그 대상의 의미가 정해진다라고 했었잖아. 자, 그래서 이 언어게임론과 관련해서 규칙에 의해서만 명제의 의미가 규정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건 언어게임론과 연결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맥락을 벗어나면 의미를 잃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로티의 주장이래요. 현대인식론은 아까 현대인식론 나왔었어. 이걸 근거로 하고 있는 게 분석 철학이었지. 자, 인간의 마음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자연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고 현대인식론에서 말을 한대요. 이 거울에 반영된 확실한 표상만이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현대인식론이래. 자, 표상이라는 건 구체적인 형상입니다. 구체적 형상. 몰랐으면 꼭 외워야 돼, 표상이라는 거. 자, 이 거울에 반영된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형상만이 어떤 인간이 인식하는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았네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인식하기 위한 근거로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형상이 있어야 한다. 이게 현대인식론이네. 그러나 이 로티는 어떤 입장이냐? 이러한 거울 개념을 부정한대. 현대인식론을 부정한다는 거죠. 현대인식론이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는 토대주의적 관념에 얽매여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니까 현대인식론이라는 것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진리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만 근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바로 토대주의적 관념이라 한대. 진리는 확실한 토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토대주의적 관념이라고 하나 봅니다. 근데 이 로티는 그걸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로티는 그러면 진리라는 게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아니, 여기에 대해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로티는 진리를 어떻게 보는 거지? 보자. 그는 진리가 고정된 실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의 산물. 지금 보면 현대인식론은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현대인식론은 진리가 고정된 실제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야. 왜?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게 진리다라는 게 현대인식론의 관점이잖아. 자, 그런데 로티는 뭐라 생각하냐면 진리? 고정된 거? 아니야. 사회적으로 합의된 결과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나왔었잖아. 요 사회적인 특정 맥락 속에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어떤 진리다. 그 명제의 의미다 라고 말했잖아. 명제는 절대적 토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티의 말은 명제는 절대적 토대? 이런 거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어떤 현상에 대해 설명을 잘 할 수 있냐, 예측을 잘 할 수 있냐라는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럼 추측컨대 절대적 토대의 존재 여부를 중시하는 건 어떤 이론일까? 그렇지. 위에 나온 현대인식론이겠죠. 자, 오케이. 그러니까 로티는 완전 현대인식론과는 대비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는 철학을 하나의 언어 게임으로 보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해석학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로티가 이렇게 말하는 거. 명제를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걸 해석학적 접근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본 3문단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로티는요. 언어 게임론과 전체론을 결합시킨 내용을 주장했었다. 그지? 자, 이게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자, 진리라는 것은 어떻다? 어떤 특정 맥락 속에서 규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고정된 것이다? 아니야. 고정된 거 아니야. 고정된 거 아니다. 자, 그리고 어떤 명제도 그 명제의 뿌리에 절대적 토대가 있냐 없냐 이걸로 판별을 한다? 아니, 이걸로 판별하지 않아. 명제는 그게 실용적이냐. 그 실용적 가치로서 판단을 해야 한다. 라는 게 로티의 입장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걸 바로 해석학적 접근이라고 한다 했는데 우리 이제 4문단 보겠습니다. 로티는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일까? 왜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을까? 이거는 우리가 추측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게 4번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것 풀 때는 반드시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선지를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선지가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해석학은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하고, 자, 담론이라는 단어를 몰랐으면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담론은 논의입니다. 논의. 다양한 형태의 논의들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를 생산하고 전승한다는 거, 물려준다, 계승한다 이런 의미고요. 이것도 기억을 하세요. 전승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해 담론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나간다. 지금 이 해석학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해석학이란 학문은 다양한 형태의 논의들을 모두 인정해 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논의들 간의 연관성, 이 논의들이 서로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걸 파악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게 해석학이라는 것이네. 자, 그러면서 A를 이해하기 위해 B를 참조하고 B를 이해하기 위해 C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담론들 간의 상호 이해를 수반하는 해석학적 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연관성을 파악해 간다라고 하는데, 이거 뭔가 아까 본 문장 같지 않아? 이거? 아까 우리 전체론 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지? 뭘 증명하기 위한 증명. 즉, A를 이해하기 위해서 B를 참조하는데요. B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C를 참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여긴 없지만 C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D를 또 참조해야 할 거고, D를 참조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또 A를 참조하게 되는, 결국은 이러한 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해석학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라고 보는 거구나. 오케이. 이처럼 해석학은 분석 철학이 비합리적이라며 배제했던 담론들을 전체론의 틀 안에 복원시킬 뿐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 분석 철학이라는 건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뭔가 참거짓을 다 따질 수 있고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무언가,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명제들을 중시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비논리적인 건 다 비합리적이라고 배제했을 거란 말이지, 분석 철학은. 하지만 이 해석학은요, 분석 철학이 배제했던,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런 담론들 있지. 그런 담론들도 복권시킨다라는 거지. 이 복권시킨다라는 거는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거야. 무시받았던 애들을 다시 아니야, 얘네도 의미가 있는 담론이야 라고 생각해주는 게 해석학이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담론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서로 다른 논이지만 서로 간의 대화를 촉진한다? 아마도 이건 담론들 간의 연관성을 찾는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번 4번 문제를 볼 건데, 자, 그러면 한번 이 가에 관련해서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왜 그런 거야? 담론들을 다 인정해주고요. 이런 순환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도로 우리 생각을 해보고 한번 가볼게요. 그것과 가장 연결되는 게 몇 번일까? 맞아, 4번. 전체론에 기반해서 각각의 담론들을 모두 인정해준다.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 의존을 발견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순환 구조가 나타났었죠. 상이한 유형, 서로 다른 유형 담론 사이에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대화를 촉진한다. 그게 연관성을 찾게 한다 등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건 어렵지 않게 4번 찾았을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티에 의하면 정의, 자유,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은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우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왜 우연적일까? 왜 로티는 이걸 우연적으로 형성됐다고 보았을까? 자, 생각해봐. 로티는 진리를 고정된 것이라 보았어? 이런 규범들, 이런 것들. 로티는 이런 진리들을 고정적이라고 보았어? 아니었잖아. 그치?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로티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가치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라고 본 거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따라서 이런 규범들을 절대적 토대로 삼기보다는 맞아 로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절대적인 토대 이런 거였어 그지? 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러한 규범들이 형성되었는가 그 과정을 추적하는 걸 중시하는 게 로티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서 어떤 담론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철학은 합리성이라는 단일 기준을 고수하는 대신 다양한 담론들 간의 대화를 통한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 다양한 담론들 간의 대화 이걸 통해 더 나아가는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 라는 게 아까 이 로티의 의견이었죠. 이게 바로 이 다양한 담론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이 해석학적 입장이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이라는 단일 기준을 고수하는 건 어떤 것의 입장일까? 맞아, 위에 나와 있는 이 로티가 비판했던 분석 철학의 입장에 가깝겠죠? 그리고 로티는 이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자, 볼게요. 이때 대화는 서로가 의미 있는 주체로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자, 이때 의미 있는 주체로 승인받아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일 것 같아? 여러 가지 A 담론이 있을 수 있고 B 담론, C 담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두가 의미 있다라고 로티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해석학이니까요. 모든 담론을 인정해준다. 그치? 그래서 서로 의미 있다라고 인정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로티의 해석학적 입장은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건 왜 그럴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 사실 A라는 이 담론에 대해서 누군가가 봤을 때 이건 좀 비도덕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로티는 어때? 로티의 해석학적 입장은 아니야 비도덕적인 거 아니야 그거 모두 의미 있어 다 인정해줘야 돼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 때는 도덕적 가치를 너무 상대주의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도덕은 약간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가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비판을 하겠죠. 로티의 이론에 대해서. 그러나 그의 사상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의 다원주의적 성격과 부합하며 그렇지 모든 담론을 인정해 주니까요. 상호 이해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런 그의 철학은 세계화 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 간 소통, 협력을 위한 이론으로서 의의가 있는 거 맞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 로티 이론의 의의에 대해 설명을 하며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풀어보자. 문제.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분석 철학은 1번 이성적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고를 논리적으로 해명하려 하였다. 자, 일단 이 분석 철학이라는 게 사고를 논리적으로 해명하려 하였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기억이 나거든. 근데 이성적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자, 그럼 우리 한번 이거 보자. 아까 현대 분석 철학 앞쪽에 나왔었거든. 자, 분석 철학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어떤 이성과 관련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현대 인식론이라는 게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성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 게 분석철학이라고 말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성적 주체가 누구겠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인간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해석하려 하였다. 분석 철학 맞네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현대 인식론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에 대한 확실한 표상, 어떤 눈에 보이는 확실한 형상을 담아낼 수 있다고 전제한다. 아까 거울 이야기 나오면서 말했었는데 선생님 기억이 나. 근데 혹시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거울 이야기와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었어. 자, 이 현대 인식론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자연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라고 말을 했다. 그치?
자, 그러면서 이 거울에 반영된 확실한 어떤 이 형상만이 인간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1번의 2번 선지, 인간의 마음이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이 표상, 이걸 담아낼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거 맞죠? 왜? 이 표상만이 인간의 인식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자연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다. 그래서 2번 선지도 맞습니다. 자, 다음 3번. 인간이 자연에 대해 지니고 있는 신념은 다른 신념과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맞습니다. 자, 콰인의 전체론. 어떤 이 신념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지. 왜? 이렇게 순환 과정을 거쳐서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자, 다음 4번. 로티는 철학적 명제의 가치관, 현상에 대한 설명력, 예측력이라는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거 맞죠? 요거 4문단에 있었습니다. 자, 사실 글을 꼼꼼히 이해하면서 읽으니까 3번, 4번 정도는 바로 판단할 수 있겠지 않아?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로티는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이 생성되어 온 계보를 추적하면 규범들을 추적하면 그것들이 기반한 궁극적 토대에 도달할 수 있다. 얘들아, 이 로티라는 사람은 무엇의 어떤 궁극적 토대,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이야? 옹호하는 입장이야? 비판. 뭔가의 궁극적 토대, 궁극적 진리 그런 건 없어. 다 상대적이야. 다 상호 의존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로티의 입장이었잖아. 그러니까 궁극적이란 단어 자체가 로티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거지. 답은 5번입니다. 자, 윗글의 로티의 관점에서 기억 니은을 이해해라 라고 했는데 기억이 뭐냐면 언어 게임론. 니은이 전체론이야. 그럼 우리는 기억 먼저 쭈루룩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기억은 명제가 지시하는 대상에 실제성을 부여하고 이거 나왔었어. 뭔가 이 명제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은 뭐 반드시 실제하는 건 아니다. 그 의미는 규칙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실제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아까 허수에 대해서 예를 들었었죠. 허수 실제하는 거 아니야, 그지? X.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기억에 의해 철학은 언어 게임이 되고 언어 게임이니까 언어 게임이 되겠죠. 2번 맞고요. 3번. 언어 게임의 구축물인 진리가 도출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정리를 했었던 게 뭐냐면 이 진리라는 것은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맞아. 규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게임의 구축물인 진리가 도출된다. 오케이. 여기서 언어 게임의 구축물. 결국 무엇에 의한 구축물이지? 맞아. 규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구축물이 진리이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다음 4번 볼게요. 게임의 규칙이라는 절대성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규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진리라고는 했는데 이 규칙이 A라는 규칙일 때는 A-가 되는 것이고 B라는 규칙일 땐 또 B-가 되는 것이고 어때? 진리가 다 정해져 있는 절대적인 거라고 보는 거야? 아니, 규칙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진리가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어떤 규칙이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진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아닌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4번도 틀렸어. 다음 5번. 진리가 특정 맥락 속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특정 맥락 어떤 이 규칙 속에서의 이 상호작용 결과물은 바로 진리가 되는 것이다. 맞죠? 5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2, 3, 5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선지. 전체론, 니은에 의해 게임의 규칙이 철학의 토대로 성립한다.
토대. 어때? 이 로티가 제일 싫어하는 게 궁극적 토대, 뭐 절대적 토대. 이런 토대 없어. 왜? 그냥 다 모든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순환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전체론에서는. 그지? 토대라고 할 게 없습니다. 자, 다음 3번. 니은에 의해 이러한 진리가 맥락을 형성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체론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이 진리가 맥락을 형성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순환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보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맥락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하나의 명제들 간의 이 관계가 하나의 맥락을 이루는 것이지 이 진리라는 건 정해진 진리라는 거잖아. 정해진 진리에 의해 맥락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은 전체론의 관점이 아니지. 정해진 진리. No. 그냥 이런 각각의 이 하나의 명제들이 서로 순환하는 이 구조 속에서 이런 구체적 맥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정해진 진리에 의해 맥락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3번도 틀렸어. 그럼 5번 볼게요. 니은은 담론 간의 상호 관계가 맥락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방금 이 3번과 5번이 지금 대비되는 선지인 거야. 자, 여기서 보면 담론들 간의 상호 관계가 결국 이건 거죠. A라는 뭐 담론, B라는 담론, C라는 담론, D라는 담론 이런 게 있으면 이 담론들이 뭐 순환 구조를 이룰 수도 있고요. 이 각각의 모두를 이렇게 인정해주면서 이 하나의 맥락의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서로의 상호 관계가 뭔가 절대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이런 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맥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진리가 정해져 있는 이 절대성의 관점인 것이고 얘는 상대성의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3번이 좀 까다로웠던 선지입니다. 3, 4, 5 중에 하나를 아마 골랐을 것 같아. 자, 마지막 3번까지 풀이하고 마칩시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요. 카른하프에 의하면 명제는 과학적 관찰에 의해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는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명제는 검증 과정을 거쳐 사실로 판명된 원자 명제, 그리고 이 원자 명제들에 의해 도출되는 복합 명제들 뿐이다. 자, 그리고 자연에 대한 모든 기술을 원자 명제와 복합 명제들로 환원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약간 얘는 좀 분석 철학의 느낌이 강하지 않니? 논리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관찰에 의해서만 검증 가능한 게 명제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명제는 언어 게임의 결과로서 존재할 뿐 비트겐슈타인 언어 게임론을 주장했잖아. 언어 게임의 결과로서 존재하는 게 명제다. 맞죠? 그러한 명제가 지시하는 자연과학적 사실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 나오고 있다. 그치? 이 언어 게임론에서 명제 어떤 대상은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대상의 의미는 규칙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실제하지 않을 수 있다. 계속 말했죠. 이 수학의 허수아 같은 거. 그래서 1번은 맞죠? 다음 2번. 콰인에 따르면 전체론이야. 과학적 관찰에 근거해 명제를 검증하는 토대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맞아. 전체론에서 싫어하는 거. 토대여서 토대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입장. 맞죠? 왜? 이러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기술이 원자 명제와 복합 명제로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떤 명제를 검증하는 궁극적인 절대적인 토대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명제가 검증 과정을 거쳐 이 사실로 판명돼야 원자 명제가 되는데 근데 이 전체론에 의하면
이 검증 과정을 거쳐 변하지 않는 사실, 변하지 않는 토대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전체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원자 명제, 복합 명제로서 아예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겠죠. 토대가 없으므로. 자,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다음 3번 볼게요. 콰인에 따르면 어떤 원자 명제에 대한 검증이 다른 원자 명제에 의존하는 관계가 연속되므로 각각의 원자 명제는 결국 자신에 의해 검증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어떤 명자 원제에 대한 검증, A라는 원자 명제를 검증하는데, 자, 이걸 통해 B라는 원자 명제가 밝혀졌어. 자, 그러니까 뭐 A라는 사실로 판명된 게 있는데 이걸 통해 B라는 명제가 검증되었어. 자, 이 B를 통해서 또 C라는 원자 명제가 또 검증이 될 수 있겠지? 그럼 결국은 이런 순환이 되는, 이런 자신에 의해 검증되는 모순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게 바로 이 3번 전체론의 입장이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이제 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 하버마스는 인간 행위가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인간의 사회적 행위 중 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행위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이해관계 상관없이 정교한 공통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 행위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 의사소통의 실천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발견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 하버마스라는 사람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뭐라고 보느냐면 의사소통의 실전에서 어떤 객관적인 타당성을 탐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고 보는 입장이구나. 객관적 타당성이 근데 뭘까? 우리 그냥 대략적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객관적이니까 누가 봐도 인정하는, 주관적인 게 아닌 객관적이니까 누가 봐도 뭐 변하지 않는, 누가 봐도 맞는 그런 뭐 타당한 것들을 탐색하려 하는 게 합리적,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객관적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4번 보겠습니다. 로티에 따르면 일상적 언어 소통이 실천되면 명제의 일상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당사자 간의 상호 승인을 전제하므로, 맞아, 로티는 모든 담론들 간의 상호 승인, 모든 담론들 다 인정해줘야 한다 했으니까 이건 맞아. 일상적 의사소통이 실천되면 명제의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했는데, 자, 봐봐. 로티는 상호 승인을 전제한다 했다. 그러니까 A라는 것도 B라는 것도 C라는 것도 이러한 다양한 담론들,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모두 인정 다 해주잖아. 그지? 그런데 잘 봐봐. 지금 이게 실천된다면 어떤 명제의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게 가능하다고? 로티는 A 명제도 B 명제도 C 명제도 다 맞다고 보는 사람인데 객관적 타당성이라는 건 누가 봐도 인정하는, 즉 절대적인 걸 탐색하는 거야? 상대적인 걸 탐색하는 거야? 맞아. 객관적이라 했으니까 누가 봐도 인정하는 절대적인 무언가를 탐색하는 것이잖아? 근데 로티는 어때? 절대적인 거? No. 얘네 다 맞을 수 있어 라는 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입장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한다라는 말 자체는 로티와 연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5번 보면요. 이제 로티에 따르면 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행위가 필연적이지 않으므로 필연적이지 않으면 우연적이라는 것이겠네요. 우연적이다. 이거 나왔었어. 어떤
규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연적으로 본다고 했었어, 로티가.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대한 탐구보다 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규범체가 형성된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기 나와 있었죠. 우연적으로 형성되었고 그래서 과정을 추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로티의 입장 그것도 맞아. 자, 됐죠? 여기까지 인문 1 이제 문제풀이 다 됐고요. 다음 시간엔 4회 1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세요.